참팟을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시민 여러분, 참여대 팟캐스트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시민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오늘 참팟 20회 정말 한국의 경제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박근혜 정권이 민주주의나 인권 뭐 이런 것만 파괴하는 게 아니라 국민 경제도 파괴하면서 한국 경제가 아주 그냥 장기간 중대한 위기로 빠져드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많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중소상공인들의 고통과 울분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 경제 위기, 그리고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죽음으로 치닫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함께해 주시는 칼폴라니 연구소의 정태인 소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전국 을 살리기 국민운동본부, 전국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자구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주적인 권익옹호단체 을 살리기 국민운동본부 인태현 상임대표님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인태현입니다. 예, 우리 인태현 대표님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회장도 맡고 계시죠. 예. 예, 우리 유통상인연합회나 을 살리기 국민운동본부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라도 좀 해주시죠. 예. 제가 지금 상임 대표를 맡고 있는 을 살리기 국민운동본부는 지난 2, 3년 전에 우리 대리점, 남양유업, 또 가맹점들, 편의점주들의 그 목숨을 건 싸움들이 있었습니다. 그 싸움들을 보다 좀 조직화하고 체계화하고 우리 중소자영업자들의 이런 억울한 사연들을 잘 알리기 위해서 그 자구책을 만들면서 만든 우리 자영업자들의 그 자율적인 조직입니다. 예, 좋습니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는 을 살리기 국민운동본부 참여하고 예. 주로 슈퍼마켓이나 뭐 도소매나 예. 옷장 사는 분들의 네, 다양한 업종들이 모임. 참여하고 있고요. 여기는 그 2010년도에 저희 중소자영업자들이 그 전국에 있는 그 자영업자들이 모여서 대형 유통 재벌들이 시장을 침탈하는 것에 저항하기 위해서 그 모여서 싸운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싸웠던 상인 단체들이 모여서 만든 또 그 자발적인 조직입니다. 그 전국 유통상인연합회입니다. 예, 우리 중소상공인계 민주노총이라는 소문이 있던데요. 예, 맞습니까? 뭐 그렇게 보시면은 고맙죠. 중소상공인계의 참여인데. 예, 그렇게 보시면은 아주 영광이죠, 아주. 예, 우리 정태인 선생님도 우리 유통상인연합회는 을 살리기 국민운동본부 분들하고 자주 뵙기도 하고 토론회도 자주 하고 그러시던데, 이렇게 중소상공인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조직이 생겨나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 아닐까요? 네, 의미가 있고 그게 실제로 경제민주화의 토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분들을 재벌들이 잠식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점점 나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경제의 초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초석 자체가 지금 무너지고 재벌만 위에 떠 있는 상태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 경제의 다양한 주체들이 다 열심히 일하면 먹고도 살고 그러면서 이 국가 경제, 국민 경제가 굴러가는 건데, 재벌 대기업만 떠 있고 나머지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풀뿌리 경제 주체들은 다 신음하고 있는. 그게 예. 재벌들 입장에서는 아주 쉬운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지만, 예, 남이 하던 슈퍼마켓 자기들 뺏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난해지면 나중에 팔 데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현상이 지금 벌써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극심한 내수의 부진과 예. 뭐 정태님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일각에서는 중대한 경제 위기가 올 것이다. 예를 들면 전성인 교수님이라는 이런 주류 경제학자 선생님들도 그렇게 경고를 하시고, 또 이렇게 좌파 경제학 하신 분들은 뭐 사실상 공황 아니냐, 세계 경제도 그렇고 한국 경제도 일종의 이제 꼭 파괴적인 공황이다 하더라도 일종의 좀 뭐랄까요, 좀 장기 침체라고 해야 장기 되죠. 침체 공황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현재 상황을 요약하자면 그러니까 패닉 상태로 빠져들어갈 수 있는 상태인데 전체적으로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한 2.5%까지 떨어졌거든요. 참여정부 때 제가 비서관 할 때 5% 정도였는데 그때 이제 경포대라고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라고 욕을 했었는데, 그렇죠. 새누리당이 그렇게 욕을 했죠. 경포대라고. 보수 언론들이 그랬는데 지금 뭐 경망대죠. 이제 경제를 망쳐놓은 대통령.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여기는 경포대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네요. 경망대 경제를 망친 네. 대통령. 직접적인 계기는 네. 수출이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어요. 지금 3분기에서 네. 마이너스 15.8%거든요. 그러니까 수출도 줄어들고 심지어 내수도 극심한 침체. 예, 수가 줄어든다. 수출이 마이너스로 지금 8개월 넘어가면 투자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예. 돈은 있는데 이제 투자할 데가 없다고 생각하고 예. 근데 이 임금도 지금 이제 대대적 구조조정을 할 거예요. 지금 예. 이미 정부에서 경제가 나빠지니까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 이쪽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 앞으로 구조조정을 내년에 이제 하기 위해서 조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구조조정을 하면 실업자가 늘어나고 예. 임금도 압력을 받아서 떨어지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수출이 마이너스인 동시에 내수도 마이너스가 돼버린다고요. 예. 그럼 경제 성장률이 내년에는 1%대 또는 마이너스 이렇게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수출이 안 되고 재벌 대기업의 실적이 부진할 때 이렇게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들이라도 이렇게 국내에서 이렇게 막 뭐 물건도 좀 팔고 먹고 살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재벌 대기업 그 길을 억누르고 있으니까 이도저도 다 안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 재벌들은 3세 승계하고 더불어서 좀 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요. 그걸 외국에서 네. 찾는 게 아니라 이제 국내에서 찾다 네. 보니까 이제 골목 상권 이런 데를 들어오고 뭐 빵집 뭐 이런 네. 것들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 발밑을 허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조업에서는 하청 기업들 단가 떨어뜨리게 하는 네. 거고 그다음에 자영업 쪽을 침투하게 되면 우리 발밑이 허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벌 기업들도 좀 위험합니다. 예. 수출 대기업들이 대부분 중화학공업인데 지금 그게 중국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마이너스 40%막 이렇게 수출이 예.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 인텐 대표님 실제로 옷장사 지금 15년째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뭐 예. 옷장사 포함해서 장사 25년 동안 하고 있었죠. 예, 부평 문화의 거리 예, 부평 문화의 거리에서 거기 장사하고 입구에 있어요. 있는 예, 정태근 선생님 말씀처럼 어떻습니까? 이게 내수가 극심한 침체면 중소기업 중소상공인의 발사 타격이 오잖아요. 당연하죠. 손님이 줄어든다거나 그럼요. 매상이 줄어든다거나 예. 그런 게 느껴지고 있나요, 실제? 근데 저희는 사실은 그 뭐 수출 경기가 죽어서 그렇게 됐다고 판단을 하기보다는 예. 저희는 그 유통 재벌들의 그 시장 침탈에 의해서 받는 타격이 훨씬 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 실제로 그 통계를 보더라도 대형 유통 재벌들이 그 유통 시장에 들어와서 그 증가된 그 매출액을 보면은 그게 전통 시장이나 골목 시장에서 매출 감소된 액수하고 거의 비례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수출 뭐 기조가 내려갔냐 올라갔냐보다는 대형 유통 재벌의 시장 침탈이 중소 이런 우리 소자영업자들한테는 더 예. 큰 타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중소상공 입장에서만 미시적으로 보면 네. 수출이라든지 세계 경제 위기하고는 상관없이 일단 네. 그것도 영향을 끼치지만 네, 전반적으로 당장 재벌 끼치겠지만, 대기업이 예, 예. 우리 일감을 다 뺏어가고 먹거리를 뺏어가는 직접적이죠. 것으로는 예. 타격이 엄청 크고 예. 그래서 그럼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들도 어렵고 그 식구들도 어려운 상황이고 예. 거기다가 수출까지 이렇게 지지부진하면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안팎에서 다 예. 일종의 수요가 생기지 않는 예, 배가가 되겠지만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외부적인 요인보다도 그 내부적인 요인을 좀 잘 봐야 된다.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정태인 소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런 그 수출 주도의 경제가 한계가 왔을 때는 내수의 어떤 순환 경제를 잘 살려야 되는데 예. 그 중에 하나가 자영업이거든요. 근데 이 자영업 기반을 무너뜨리는 그런 행태를 지금 재벌들이 계속 하고 있고 예. 저는 그 아까 정태인 소장님 말씀하신 데 이제 동의를 전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은 결국 재벌들도 팔 데가 없어진다. 예. 나중에는 이런 중소자영업자들이 지금 통계로는 뭐 540만 명 정도로 이제 좀 줄었다고 하는데 예. 그 뭐 가족까지 치면은 그 1,000만 이상이 여기서 벌어먹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그걸 표현하기를 그래요. 뱀이 구렁이가 지 꼬리를 보고 사냥하기를 멈추고 지 꼬리를 먹어 들어가기 시작했다. 예. 한국 경제는 그 재벌들이 서로 합쳐서 예. 재벌 경제가 국가를 말아먹고 결국은 국민 경제까지 말아먹으면서 건강한 그 선순환 경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뱀이 지 꼬리를 먹는 경제 단계로 들어갔다. 근데 처음에 이제 사냥을 안 하고 꼬리를 먹으면은 당장에는 맛있을지 모르지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가 팔아먹을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 경제 전체가 붕괴되지 않겠냐. 예. 그러니까 수출도 줄어드는데 내수도 스스로 그렇죠. 붕괴뜨리고 있는 게 재벌 그렇죠. 대기업 그렇죠. 독식 탐욕 경제 지금 예. 특징이고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수정 보완도 하고 경제적 조정을 해야 될 정부는 여전히가 아니죠. 뭐 아예 그냥 대놓고 재벌 대기업 한통속이라고 저희 보는 거예요. 예. 한통속이 돼가지고 예, 그거를 왜 저희는 그렇게 한통속으로 보냐면은 2013년도에 그 KDI
국가경제자문회의인가? 그 예. 의장이 대통령이에요. 예. 박근혜 대통령인데 거기에 그 부의장이 KDI 원장인데 거기서 그 앞으로 한국 경제 전략을 그 계획을 짜가지고 그것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한 내용 중에 그 영세 자영업자 퇴출 전략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예. 그래가지고 그 영세 자영업자들을 퇴출해서 생계형 자영업자들을 퇴출해가지고 뭐 민간 의료 시스템에다가 교육을 시켜서 간병인 같은 걸 만든다 이런 계획이 나와요. 예. 결국은 영세 자영업자를 퇴출한다는 전략이 나왔고 2013년도에 2014년도에는 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14년에서 2018년도까지의 산업 유통산업 근대화 발전 계획이 나오는데 그 계획 내용에 뭐가 나오냐면은 우리 영세 자영업자나 재래시장을 도와주는 그 지원은 줄여요.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시설 현대화 자금은 줄이고 뭐 마케팅 중심으로 한다거나 이러면은 비용이 100분의 1로 주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은. 그런데 그 유통산업을 근대화한다면서 지원해 줘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복합 쇼핑몰이에요. 그 재벌들의 유통 시스템 지금의 대형마트의 10배에서 심하게는 30배 정도의 규모를 갖는 복합 쇼핑몰을 지원해 줘야 된다. 국가에서. 이런 내용이 2014년도에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나와요. 이건 뭐냐면은 국가가 재벌과 완전히 일심동체가 됐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재벌 대기업들이 이미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나 SSM으로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럼요. 또 중소상공인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또 재벌 대기업들 도와서 복합 쇼핑몰로 예. 유통뿐만 아니라 뭐 문화시설이라든지 뭐 식당 뭐 이런 걸 싹 복합 쇼핑몰 몰아놓고 거기서 돈을 벌어라.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심한 경우에는 복합 쇼핑몰 같은 게 생기면은요. 여기 마포구 상암동 DMC 거기 복합 쇼핑몰도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은 예. 그 매장 규모만 예. 보통 일반 축구장이 32개가 들어가는 매장 규모라는 거예요. 얼마나 큽니까 그러면? 그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 뭐 식당 가만 해도 1,000개에서 많이 들어가는 데는 3,000개까지 들어간대요. 예. 그러면은 실제로 그 시장 인근 일대 한 반경 15km 이내는 그 식당 같은 경우에는 79.1%의 매출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냥 예측이 아니라 예. 실제로 파주, 이천, 그다음에 영등포, 타임스퀘어 이런 복합 쇼핑몰이 생기고 나서 3년 뒤에 예.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자료로 나온 거예요. 3년 예. 동안 어떤 예. 변화가 있었나. 그러니까 이것이 뭐 보통 마트는 3km, 4km 내에서의 문제였는데 이거는 반경 15km니까 예. 한 구가 통째로 날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한 구가 아니라 한 서너 구가. 예. 예. 그런 것을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그런 것을 유통 근대 산업이라고 밀어주겠다고 하니 중소자영업자들이 앞으로 뭐 어디를 보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네. 아, 이렇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경제 성장률도 떨어지고 앞으로도 더 떨어지고 수출도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정태 선생님 이렇게 되면 선생님이 요즘 쓰신 칼럼들에 보면 이제 대대적인 구조조정 온다. 확률 100%. 그다음에 경제가 망할 수도 모른다. 뭐 이렇게 되면 아까 이제 경망대 경제를 망친 대통령 박근혜 이렇게 이야기하고 박근혜 대통령 경제폭탄 앞에 두고 교과서 타령 뭐 이런 칼럼도 쓰셨는데 이게 뭐 정신 못 차리고 지금 진짜 국정교과서 나오고 항의하는 그 농민들을 그냥 물대포로 그냥 때려 죽일 생각만 하고 한 거 아닌가요? 지금 이게 박근혜 정부가 지금 어떤가요? 예. 지금 나라를 살려야 된다 그러면서 국회 압박을 가는 게 이제 노동 개혁이라고 하는 이름의 예, 그게 뭐냐면 구조조정을 위한 전제죠. 예. 그래서 이번에 도입한 게 일반 해고의 자유잖아요. 옛날에는 경영상의 위기를 증명해야 예. 되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도 이 해고를 할 수 있게 만들고 쉽게 해고할 수 있는 거. 네, 예.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선제적 구조조정이라는 거지 아주 깊이 공황이 들어가기 전에 예. 먼저 구조조정을 하는데 그러면은 평소에 구조조정을 하려면은 뭐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걸 없애는 게 이번에 그 노동계약의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 전에 경영상 긴박한 위기라는 거 입증을 해야 되는데 네. 그다음에 해고 회피 노력도 다 했다는 거 입증해야 되는데 그것 없이 그냥 예, 지금 저성과적으로 몰아서 쉬운 해고할 수 있게 지금 금융감독위원회가 대기업, 중소기업 계속 발표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핵심적인 그 대상이 되는 기업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한 30-40%가 증가를 했어요. 위험한 기업들, 이른바 예. 좀비 기업이라고 하는 좀비 기업, 예. 불리는 것들을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제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당연히 내수가 더 줄어들죠. 임금도 예. 줄어들 것이고. 예. 일단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런데
노동계약을 밀어붙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경제가 더 심화되는 정책을 쓰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경제 성장률 떨어지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가계부채가 문제가 되겠죠. 예. 지금 기업 자체는 수익성, 그러니까 금융면에서는 그렇게 위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IMF 때랑은 달라요. IMF 때는 투자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빚을 많이 져서 그게 문제가 되고 기업들이 외환위기로 은행, 발전했는데 근데 이번에는 기업들이 투자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금융 상태는 괜찮아요. 평균적으로 보면. 근데 문제는 성장성이 계속 떨어지고 기업들이 문을 닫게 될 정도가 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가계부채가 문제가 된다는 거지. 가계부채 중에서 제일 좀 위험한 게 뭐냐면 가계부채의 한 20-30%는 적어도 이게 자영업자들 대출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어디를 가도 어느 골목을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참여연대 앞 골목을 봐도 계속 상호가 바뀌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몇 군데 없어요. 매년 뭐 1년 만에도 뭐 몇 집씩 막 바뀝니다. 그게 바뀐다는 건 뭐냐면 그분들 새로 하는 분들이 돈 빌려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1, 2년 만에 바뀐다는 건 그 돈 못 갚고 끝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더 광범위하게 일어나게 되면 이제 금융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는 순간 금융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벌써 1,200조 가까이 된다는데 여기에다가 먹고 사는 게 어려워지면 빚을 더 질 거 아니에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럼 가계부채는 더 늘어난다. 그러니까 가처분 돈을 더 안 쓰게 될 거고. 예, 가처분 소득 대비가 쓸 수 있는 돈 대비로는 이미 160%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008년도 미국 위기 때보다 훨씬 높은 수치예요. 현재. 그러니까 이게 도화선에 불만 딱 붙으면 꽝 터질 수 있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오히려 내수를 위축시키는 정책을 쓰고 아까 우리 임 대표 얘기했지만 재벌들의 먹을거리를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없애가지고 먹을거리를 주게 되면 그 내수 위축은 훨씬 빨리 오겠죠. 지금 재벌들의 먹을거리가 아니라 서민 중산층들의 먹을거리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안정적인 직장과 임금 인상과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 이런 건 계속 무너뜨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동안 통계가 없어 발표가 안 됐었는데 김당년 교수가 세금 자료를 연구한 결과에 따른 피케티 바로 그 방법으로 하면 우리나라는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66%를 갖고 있어요. 하위 50% 그러니까 안진걸 처장도 속한 하위 50%는 얼마나 갖고 있을까요? 전체 자산의. 한 20% 가지고 있나요? 현금 자산 말하는 건가요? 20%요. 1.7% 갖고 있습니다. 1.7%. 선진국이 5% 아니 저기 모든 자산이요. 집 뭐 금융 자산 다 합친 거를 100 중에 하위 50%가 1.7%를 갖고 있는. 근데 선진국이 5%라서 빈부격차 극심하다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더 심한 상태고 50%가 1.7%밖에. 그러니까 일단 이 50%는 대부분 집이 없는 분들이니까 부동산 자산 없고 그다음에 이제 겨우 금융 뭐 이제 예를 들면 꼬깃꼬깃 조금 은행에 넣어놓은 밑에는 금융은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마이너스인데 그래도 보면 이제 뭐 적금이나 예금이나 보험 조금 버놓은 돈들. 그러니까 이제 하위 50%가 1.7%인데 이제 자꾸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 없다 그러는 건 상위 40%가 대부분의 가계부채를 갖고 있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돈 빌려서 집 사는 것도 굉장히 상당한 뭐가 있어야지 이게 보이는 거지. 하위 10% 20%는 돈 빌려서 집 사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래서 이제 자산이 더 가치가 더 높기 때문에 문제 없다. 갚으면 되니까. 근데 만약에 그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원리금 상환을 못 하고 그럼 대규모 그러니까 상위가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중상층이 이제 가계부채 위기에 빠지게 되면 집값이 폭락하는 거죠. 곳곳에 폭탄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건데. 글쎄 자리 잡았다는 넘었어요. 이제 터지게 됩니다. 터지기 일보 직전. 터지게 됩니다. 그냥. 그러면 뭐 IMF 못지않은 대규모 구조조정이 오면 또 뭐 실업, 노숙자 이런 혼란이 오는 거 아닌가? 그러면 더 내수는 더 침체될 거고. 그렇죠. 그러면 기업들도 물건이 안 팔려서 수출도 안 되는데 내수도 안 되니까 기업들 도서관이 늘어날 거고. 이게 일종의 공황 아닌가요? 그러면 이런 게 그렇죠. 바로? 공황 상태인데 외환위기 때는 외국 돈을 빌려서 문제가 됐던 거지만 지금은 그건 아니에요. 지금 국내에도 돈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외환위기 형태는 아니지만 기업 위기가 가계 부채 위기, 즉 금융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은 뭐 거의 100%라고 봐야 됩니다. 이거 심각하네요, 이거. 근데 박근혜 정부는 이런 걸 전혀 국민한테 알리지 않고 뭐 문제 없다. 심지어는 뭐 모범이다 우리나라 이렇게 국회에서도 계속 이야기하던데요. 그러니까 외국에 가서 했다는 건데 전혀 근거 없는 얘기고요. 계획으로야 뭐 뭘 발표 못해서 맨날 우리 정부가 매년 지금쯤 되면 그러니까 11월쯤 되면은 내년 경제 성장률 3.5, 3.9 이렇게 계속 발표해 왔지만 계속 1% 포인트보다 더 떨어졌거든요. 금년 2.5니까 작년 이맘때 3.9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에 대한 예측의 문제도 있고 사실은 알고 있어요. 나빠진다는 걸. 그래서 구조 조정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실제로는 구조조정 준비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원래 박근혜 대통령의 구호가 줄푸세잖아요. 예.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은 세운다. 예. 이 세 번째 법은 세운다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농민들을 막 그렇게 죽일 듯이 예, 막- 법을 바꾸고 예. 그러니까 경제 위기가 되면 파시스트적인 걸로 질서를 유지시키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나빠지면 불만이 확 터질 텐데 예. 그거를 파시즘 같은 식으로 유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까불면 물대포로 쏴서 죽일 수도 있다 이렇게 예, 경고를 보여준 예, 거예요. 아니면 다른 예. 이제 희생양을 만드는 거죠. 예. 가령 나치가 유태인을 희생양으로 만들어서 경제 위기에 대한 불만을 그쪽으로 다 쏟아갔던 것처럼 예. 지금은 대체로 뭐 민주노총이 대상이라고 그러니까 볼 수가 있고. 노동조합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럼- 갑자기 김무성 이거 무슨 뭐 쇠파이프도 흔든 적이 없는데 뭐 노조가 쇠파이프 흔들어 가지고 3만 달러가 안 됐다 뭐 이렇게 되고. 네, 그러니까 민주노총하고 이른바 종북 이런 걸 네. 연결시켜서 적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제 그쪽으로 몰고 가겠죠. 무시무시한 일이네. 그럼 사실 민주노총도 아니고 종북 세력도 아니고 우리 인태현 대표님이라든지 이런 중소상공인들은 왜 이렇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분들은? 조금 있으면 네. 거기도 이제 종북으로 아, 자, 정부로 일단은 우리 몰기에는 너무 힘이 없어요. 우리는. 예, 한국 경제 위기 실태를 좀 진단해봤고요. 네. 참여연대에 청년들이 배우고 활동할 수 있는 공동체가 뜹니다. 청년이 스스로를 대변할 수 있도록 교육받고 활동할 수 있는 장을 열려고 합니다. 사회 문제를 청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로 풀어보려 합니다. 청년들이 맘껏 자신의 목소리를 펼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해 주세요. 청년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청년 문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한 청년들의 실험과 도전에 참여연대가 함께합니다. 청년의 삶을 바꾸기 위해 나서는 청년참여연대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가입 문의는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입니다.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고 시민의 회비로 운영되는 시민단체입니다. 한국 경제 위기 실태를 좀 진단해봤고요. 네. 이럴 때일수록 그러면 결국은 우리의 대안은 내수에서 활력을 되찾자. 국내 양극화를 해소하고 내수 활력을 되찾으면 어쨌든 거기서 소비 동력이 생긴다. 그러면 수출이나 세계 경제가 어려움이 있어도 내부적으로 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될 거다 이런 건데 예. 그 핵심이 중소기업 중소상공인이나 비정규직들인데 예. 근데 대표님 지금 뭐 아까 전에도 했지만 그런 정책은 없고 더 계속 죽이는 정책인데 최근 상황을 다시 한번 종합해 주시면요. 그래서 뭐 계속 막 투쟁도 하시고 막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박근혜 정부가 이제 뭐 프랜카드들 많이 걸잖아요. 많이 걸어가지고 뭐 중소상인들도 많이 살려주는 듯한 신용도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건 최근에 와서는 대형 유통 재벌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예. 직접적으로 시장을 핵폭탄급으로 이제 상하게 할 것은 복합 쇼핑몰이에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복합 쇼핑몰이라는 게 그 대형마트하고는 틀리게 뭐 문화산업이라는 것을 이제 전면에 내세운단 말이에요. 그 뭐 지역에 굉장히 큰 문화단지가 들어오는 거를 이렇게 앞세우고 이러다 보니까 각 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거기에 좀 홀려요. 홀려가지고 그것을 지역의 자기들의 하나의 무슨 그 치적? 그러면서 그 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논리로 그것을 자꾸 하는데 특히 재밌는 거는 그 전에는 그 새정치연합 같은 그 야당은 그 대형 유통 재벌과의 관계에서는 그래도 중소상인들 편에 서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 부분에 대한 그 당의 입장이 없어져 버렸어요. 예. 그 을지로위원회 같은 경우에서는 뭐 열심히 그 대형 복합 쇼핑몰을 막기 위해서 싸우고 또 그 신기남 의원 같은 경우는 또 국토 이용에 관한 법을 개정해 가면서까지 막으려고 하는데 예.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또 복합 쇼핑몰을 유치하려고 또 그 난리들을 하면서 지역에 있는 상인들하고 계속 마찰을 빚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재벌들의 어떤 이런 정책적인 흐름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그 대형 유통 재벌들의 어떤 그 신규 진출을 허가제로 바꾸는 예. 그 얘기를 10년 전부터 해왔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이제 정부 여당에 의해서 계속 막히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지고. 근데 요번에 신기남 의원이 발의는 해줬는데 모르겠어요. 이번 국회에서 그게 통과가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재벌 복합 쇼핑몰을 규제하는 법률. 예, 규제하는 근데 법률이요. 다행히 문재인 대표가 저번에 11월 8일 날 담화 발표할 때 보니까 예. 4대 개혁 발표하면서 예. 복합 쇼핑몰 규제하겠다고 들어가 있긴 하던데요. 예.
다행히 이제 그나마 그렇게 발표는 뒤늦게 이제 들어간 거죠. 이제 좀 뒤늦었죠.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기조로 새정치연합이 좀 가주면은 야당들이 힘을 합쳐서 가주면은 예. 그 여당도 내년 총선도 있고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 예.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는. 그러니까 안팎이 다 이기인데 중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지금 재벌 복합 쇼핑몰 가장 큰 얘기다. 예, 지금 그게 제일 커요. 하나가 뭐 하나의 그 축구장 30-40개 면적으로 예. 들어와 가지고 예. 주변을 초토화시키는 전국적으로 몇 개나 이미 들어선 데도 있고 앞으로 들어선 거 이미 들어선 게 한 48개 정도 되고. 이미 48개나 들어선 예. 그다음에 앞으로도 뭐 2016년, 2017년까지 22개를 더 하겠다. 예. 그러면 각지에 있는 막 땅을 사들이고 있어요. 그 신세계 뭐 그다음에 롯데가 그 중심이 문제 많은 돼가지고. 롯데, 신세계가 예, 주관해 현대도 일부 하죠. 예, 현대도 일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주로 신세계 롯데인데 그 이 집단들이 그 지난번 국정감사 같은 거 할 때 작년에도 그러고 을지로위원회에서 저도 같이 상생협약을 맺기도 하고 그랬는데 중소상인들과 상생을 할 수 있는 어떤 흐름을 잡아가겠다라고 약속을 해놓고 예. 그 도장이 마르기도 전에 이미 뒤로는 복합 쇼핑몰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재벌이라는 집단은 그 상도덕이 없는 집단이라고 저는 봐요. 예. 그래서 이들을 절제시킬 수 있는 방법은 상도를 갖게 하는 방법은 국가의 어떤 법적인 체계로서 잡지 않고서는 도저히 안 잡혀요. 예. 그래서 저희가 허가제 특히 그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그 경제적 환경 영향 평가 제도라든가 이런 다양한 제도들을 통해서 외국에서는 그것을 규제를 시키거든요. 예.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유통법에서 그런 것들도 만들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는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 체계 내에서 예. 그런 대형 유통 쇼핑몰이 들어올 때 그것이 주변의 상권, 교통, 주거지, 환경에 끼치는 다양한 영향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아주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 허가를 내주는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우리 그러니까 취지죠. 유통 재벌들이 대형마트나 복합 쇼핑몰 같은 걸 만들 때는 허가를 받게 하면 그렇죠. 예. 주변의 상권에 끼치는 영향 자금 허가를 해주면 되는 거고. 예, 아니 상권뿐만 예. 아니라 환경도 그러니까 문제가 기존의 되고요. 상권이나 교통이나 환경에 악영향이 크면 그럼요. 불허해주면 된다. 그럼요. 이런 이게 아주 그런 상식적인 간단한 거거든요. 해법이 있는데 예. 그것을 이제 가로막는 재벌들의 예. 포섭돼 있는 집단들이 있는 거죠. 예. 그다음에 재벌을 비호하는 집단들이 있고. 예. 근데 상당 부분 뭐 그거는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에도 그렇게 예. 재벌들의 포섭돼 있는 세력들이 꽤 있구나 예. 하는 느낌을 최근에 여당 많이 받아요. 거의 전부에 야당도 일부 예, 있다. 예, 최소한 예. 일부는 있다. 그러니까 예. 건설 이쪽으로는 여야가 따로 없어요. 2008년 국회의원 예. 선거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그때 여야가 똑같았거든요. 특목고하고 뉴타운이 서울에 전체 예. 똑같았거든요. 근데 예. 그때는 주택이었고 주택 갖고 경기를 일으키는 건 최경환이 지난 3년 동안 했어요. 이제는 과잉 공급이라 문제가 되니까 예. 이제 다음에 건설이 뭐냐면 복합 테마파크, 복합 쇼핑몰인 예. 거죠. 근데 예. 이게 딱 일본이 불황에 들어갔을 때 썼던 정책이에요. 예. 그것 때문에 불황이 20년 가까이 가게 되는데 예. 아까 이제 인태현 회장 얘기 들어보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그걸 유치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이 건설을 하게 되면 들썩들썩하는 게 일단 있고, 폼나요. 예, 세금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지금 자치단체 앞으로 3년 정도 남았잖아요. 예. 틀림없이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 세우고 장사가 안 될 거거든요. 그래서 예. 그 동네가 폐허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러니까 아주 인구가 많은 서울의 몇 군데 빼고는 대부분 이거 맞습니다. 폐허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럼 뭐 지방자치단체가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도 이제 당장의 어떤 건설 경기 이런 것 때문에 정부가 계속 밀고 갈 거고 그걸 지방자치단체들이 받고 있는 건데 예.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예, 그게 인태현 대표님. 굉장히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빨대 효과라고 그래가지고 예. 마치 그게 들어가면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딱 거기에만 집중이 돼가지고 그 오는 사람들도 차 타고 거기 와서 보통 점심 먹고 오면은 저녁 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주변 상권에 전혀 도움이 될 일이 없고 빨대처럼 한쪽으로만 빨려 나가요. 세금도 예. 실제로 많이 내지를 않아요. 그 저기 이천 쪽에 그 세금 낸 거 보면은요, 그 벌어서 낸 돈이 한 12억밖에 안 되는데 그 세금 면제된 거는 한 108억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지역 경기대 경제도 이천에 신세계 아울렛이었나요? 예.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그다음에 이 뭐 일자리 많이 만든다고 그러는데 예. 실제로 거기 한 1,000명 정도 거기 직원들이 있어요. 근데 1,000명 정도 대부분이 비정규직 알바 노동자들이고 예. 11명이 정규직 노동자예요. 그러니까 일자리도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예. 그곳에 있는 수많은 그 중소자영업자들의 일자리가 파괴되고 예. 비정규직 악조건의 노동 조건의 노동자들만 남는 거죠. 그래서 예. 일도 질이 떨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더 걱정되는 건 일본에서 벌어진 것을 우리 소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일본이 얼마 전에 저는 텔레비전 나온 걸 봤는데 도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예. 그게 뭐냐면은 그 복합 쇼핑몰이 어느 지역으로 가면서 상점가들이 녹아버리니까 그쪽에 공실률들이 생기고 예. 그 지역의 땅값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 경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지역 자산의 가치가 땅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의 유지들도 다 들고 일어나서 유지들도 사실은 망할 수 있는 거예요. 유지들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역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국민 경제에도 도움이 안 되고 일정 기간 동안만 재벌 복합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재벌들에게만 돈이 빨려 들어가는 그런 효과가 나오는 거죠. 예. 복합 쇼핑몰 안에 슈퍼마켓도 있고 옷 장사하는 데도 있고 영화관도 있고 식당도 있으니까 밖에 나갈 일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돈 다 쓰고 재벌 대기업은 돈 다 빨아가고 예. 지역은 황폐화되고 그렇죠. 국민 경제는 더욱 더 양극화 심해지고 그렇게 내수는 되는 더 또 하나 보태면 예, 정태인 소장님. 어쨌든 거기서 돈을 벌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번 돈이 지역 경제로 환류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안 돼요. 전혀. 그 돈은 본사로 가서 지금 대기업들이 현금 보유 왕창하고 있는 네. 그 돈을 부풀리는 거고 당장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대기업들이 하는 게 계속 그 부동산이나 금융 쪽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고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나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우리 애들이 전혀 이제 앞으로 집을 사거나 이 회사를 들어가는 게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는 그런 예. 정책인 거죠. 그러니까 장사를 그러면은 그 재벌들이 그럼 장사를 기법을 근대화해서 진짜로 잘하고 있는 거냐? 저는 이걸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작년에 요번에 그 저 롯데 사태 집안 싸움 난 예. 거에서도 요번에 밝혀졌는데 이 신동빈 회장이 중국에 진출해 가지고 2년인가 3년 만에 1조 1,300억을 예. 적자를 보고 물러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렇죠. 예. 한국 같은 데서는 그 부동산 투기성과 그다음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이런 것들에 힘을 입어가지고 특혜를 받고 아주 쉽게 땅도 변경을 해가지고 쉽게 장사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쉽게 돈을 벌어갔지만 그런 것들이 통하지 않는 원칙적인 그 시스템에서는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업의 경쟁력도 높은 게 아니에요. 집안에서만 왕노릇한 거지. 아, 굉장히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재벌들은 지금 30대 재벌만 사내유보금이 뭐 올해 710조 원을 돌파했다고. 예. 전국 600만 중소상공인들은 그리고 다수의 중소기업은 허덕이고 있단 말이죠. 지금 중소상공인들의 그 통계 실태가 나오나요? 월 수입이 뭐 100만 원도 안 된다 뭐 이런 거 막 나오던데요. 100만 원 안 되는 사람이 예. 한 400만 명으로 나왔잖아요. 통계에. 자영업자 중에 예.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자꾸 당연히 이분들은 뭐 또 소비를 전혀 안 하겠네요. 물건도 안- 그렇죠? 소비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빚내서 하는데 최소의 단위에서 하는 거죠. 네. 죽지 않을 소비도 안 정도에서. 하고 예.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 빚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태가 계속되면은 그 실제로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물건 팔아먹을 데도 없어지고 예. 물건을 만드는 제조업체도 붕괴되는 것이고 근데 이게 우리 같은 장사꾼들한테도 보이는데 국가가 이게 안 보인다고 하면은 나는 거짓말이라고 봐요. 그럼 국가가 예. 보이는데도 왜 이러냐? 저는 그들이 그 재벌이나 그런 자본가들하고 한패가 아니라 자기들 자신이 그 부류의 하나가 아니겠는가 이 생각을 해요. 한 패 정도가 아니라 한 가족인 거죠. 아예. 예. 한 가족이다. 한 가족. 옛날에는 고려 망할 때나 조선 망할 때도 보면은 그 사대부들 그 지주들이 다 한패였잖아요, 그냥. 예. 그 지금 우리나라의 그 국가 권력 가진 사람들도 다 한패인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야 나라가 망해가는데 저렇게 예. 한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요? 그러게 지난 10년간 가계소득 증가율이 1.8%, 기업소득 증가율 16.8%. 선생님 너무 이거 불균형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 기업도 좀 벌고 국민도 벌고 가게도 벌고 이렇게 골고루 벌면 되잖아요. 우리가 뭐 다 이건희처럼 살자고 하는 것도 아닌데. 원래는 예. 경제가 예. 가게가 남겨서 저축을 하고 기업이 그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는 거죠. 예, 우리 저 초등학교 사회 시간에 그렇게 배웠습니다. 아니 지금 애들 교과서에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뭐냐면 기업이 저축을 하고 있고 가게는 소비를 하는데 부채로 소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 거꾸로 돌아가는 거죠. 이건 진짜 이건 뭔가 뭐 그러니까 뭔가 아까 뭐가 좀 전에 터지겠는데요. 우리 이건? 저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말 잘하는 사람이 인태현 회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예. 실제로 아. 옛날에 FTA 예. 끝장 토론했을 때 유일하게 이긴 세션이 인태현 회장이 나온 등장한 세션이었는데 아, 예. 그 지금 인태현 회장이 고려나 조선시대 얘기하셨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토지가 집중이 되면서 그다음에 이제 나라가 망하는 쪽으로 가는데 실제로 그게 옛날 얘기지 설마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예. 모든 자산이 상위 1%에게 집중이 되면 한 30-40%를 갖게 되면은 그 경제가 돌아갈 리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지들도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 지금 그 상태로 지금 가고 있고
그렇게 시장의 힘에 맡겨놓는 거 사실 시장의 힘이라고 하는 게 권력 관계잖아요. 예. 재벌 유통업체하고 지금 인태현 회장 상점하고 어떻게 이게 경쟁을 해요. 네. 이 권력 관계지. 알리하고 초등학생이 군투하는 거라고. 그거를 적절하게 컨트롤 안 해주면은 한쪽이 너무 커지면 실제로 망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조선 시대에 일어났던 토지 집중이나 별로 다를 게 없는 상황이라고 그런 보셔야 상황이다. 예, 덧붙이고 싶은 거는 그러면 아까 내가 이제 재벌들의 어떤 유통산업의 경쟁력이라는 게 건강하냐 이 부분이에요. 지금 재벌들이 그렇게 그 돈을 벌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하나는 지네가 쉽게 땅을 싸게 사가지고 건물을 지어놓으면 땅값이 올라요. 네. 자산 가치가 오르는 거죠. 그걸로 버는 게 하나 있고 하나는 유통 과정에 있어서의 그 양아치적인 스타일인데 뭐냐면 예. 수수료 체계예요. 예. 쉽게 말하면 걔네들이 물건을 사서 지네들이 리스크도 감당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못 예. 팔면. 근데 수수료 체계라는 건 뭐냐면은 리스크는 거기에 입점하는 사람들이 다 지고 예. 이를테면은 내가 그 사장으로 들어가는데 내가 번 돈을 내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 백화점이나 이 마트나 얘네들이 다 먹어요. 예. 먹고서 나중에 돈을 주는데 일정한 수수료만큼만 줘요. 예. 근데 걔네들이 먹는 돈이 한 30%에서 40%를 먹어요. 예. 그 판매 금액에. 그러니까 이건 손 안 대고 굽는 건데 장사가 안 되면은 누가 망하냐면은 거기 입점업자만 망해요. 자기들은 망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재고 부담도 나한테 있고 입점업자한테 있고 손해를 봐도 내가 손해를 보는데 지네는 이익만 보는 구조거든요. 예. 이 리스크를 어느 일방이 지는 구조 자체가 얘는 경제정의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까르프가 들어와서 실패했던 두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는 우리나라 국내 어떤 그 유통 그 패턴 이거를 잘 몰랐던 부분도 있지만 걔네들은 물건을 지네들이 구매를 해가지고 그 구매한 부분의 리스크를 자기네들이 졌었어요 처음에. 아, 까르푸 네, 처음에 그랬었어요. 예. 그러니까 손해를 보면은 장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의 이 대기업과 이 입점업체들의 관계는 손해는 입점업체, 이익은 지네들의 절대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것들이 중국과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 그게 안 통하니까. 그래서 이런 수수료 시스템 자체도 사실은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예. 그리고 납품업체와 그다음에 그 입점업체들의 이거 후려치기 이런 것들을 가능하거든요. 국내에서는.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피 빨아먹듯이 해서 돈을 버는 이런 잘못된 유통 시스템을 깨야 된다. 예. 그 뭐 조선시대 때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뭐냐면 정조대왕이 무슨 금난 정권 폐지한 거 있잖아요. 그게 이거랑 똑같아요. 쉽게 말하면은 당시에 시전 상인들이 그 저기 금난 정권을 가지고 원래는 물건을 지네들이 사서 공급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건데 물건을 사서 공급을 하는 게 아니라 4대 문안을 가로막고 물건을 통과하는 수수료를 받아요. 지네가 사고 팔고를 안 해.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금난 정권. 시전 상인들, 유기전 상인들. 그거를 그거는 당시 양반들하고 예. 이 금난 그 정권을 가진 사람 그 상인들하고 서로 결탁이 돼 있었던 거죠. 예, 그게 예. 그 국가 권력하고 드라마에 결탁돼 나오잖아요. 있는 거예요, 이게. 드라마에 예. 치부책 나오잖아요. 예. 금난 정권? 예. 아, 저는 난전이라고 예전에 그래가지고 들어봤는데 난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같은 소상인 예. 또는 뭐 난전. 개인 상인들 있잖아요. 예. 영세 상인들 이거를 난전이라고 그랬거든 그때. 예. 그 시전이나 유기전만 정통 상인인 거고. 예. 근데 이거를 처음에는 거기서 지네들이 물건을 독점적으로 구매를 해서 서울 장안에 팔거나 관에다가 납품을 하는 거였거든. 근데 해보니까 참 귀찮은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나중에 얘네들을 4대 문안에 통과시켜주는 조건으로 수수료만 예. 빼먹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놈들이 경제 자체가 물가만 오르게 만들고 예. 괜히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정조대왕이 야 그럴 바에는 이 금난정권을 폐지시키고 예. 상업을 자유롭게 유통시켜라. 그래서 영세 소상인들도 장사를 자유롭게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상공업이 발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금난 정권이었군요. 예, 폐지한 거죠, 정조대왕이. 폐지를 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금난 정권이 법으로는 돼 있지 않은데 예. 재벌 유통들이 독점을 해버리면은 유통 시스템을 독점하면서 지네들이 유통의 시스템 흐름만 딱 장악을 하고서 예. 아까처럼 수수료만 받아서 챙겨 먹는 이런 독점적 구조가 또 되는 거죠. 최근에 문제가 된 편의점 가맹점도 전형적으로 그런 거잖아요. 수수료 35% 떼가잖아요. 자기들이. 그건 완전 목을 잡고 흔드는 구조예요. 그건. 예. 제가 처음에 그 편의점주였던 예. 그 회장이 이제 저를 찾아왔을 때 예.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가 불편하냐 하는데 저는 제일 먼저 본 게 마진이었어요. 그러니까 니네 경비 얼마야? 내가 쭉쭉쭉쭉 빼봤더니 다 제하고 나니까 한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전체 매출에서. 예, 예. 그러면은 예. 그 전체 매출이 얼마 정도 나와? 평균 그랬더니 한 3천만 원 나온다는 거예요. 예. 3천에서 3,500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예. 10%밖에 안 되면은 300에서 350만 원인데
거기서 또 인건비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알바 이제 노동자 인건비 주고 예. 부부가 같이 있으면 뭐 한 100만 원 8시간씩 일하면 부부가 그냥 100만 원씩 16시간 일하고 100만 그거밖에 원 못 가지고 가져가는 가는 거예요. 거예요. 두 부부가 24시간을 일해서.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구조는 말도 안 되는 구조다. 이거는 수탈 체계가 이런 수탈 체계가 없다. 그래서 마진 체계 자체를 이거는 잡아야 근본적인 체계가 잡히는 거다. 최소한 이 사람들한테 주어져야 되는 게 다른 경비 빼고도 인건비를 감당할 때 20% 정도는 주어져야 예. 이 사람들이 그래도 자기들 생계는 유지를 한다. 예. 근데 이제 한 5천만 원 이상 팔면은 15%만 돼도 돼요. 근데 그 평균을 봤더니 한 3천에서 3,500 팔더라고요. 예. 4천 많이 팔아요. 더구나. 예. 근데 이제 5천만 원 이상 그럴 수 있어요. 길목이 좋으면 그럴 수 있는데 예. 그러면 그 옆에다 또 세우잖아요. 예. 10m 정도 옆에다 또 그것도 세워서 문제예요. 예, 예. 홍대 가면 다닥다닥 예.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벌 대기업 앉아서 35% 매출에 35%를 떼가고 예. 옆에 또 세워가지고 또 떼가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예, 공급하는 중소- 가격도 또 예. 비싸요. 또. 중소자영업자들끼리는 경쟁이 나서 죽든 말든 예. 본인들 무조건 매출에 30% 떼가니까 논두렁에 세워도 이득이 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그러니까 했다더라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라기보다는 사실은 부동산하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집 세워놓고 저기 예. 집세 받는 거나 예. 마찬가지인데 예, 예. 그게 굉장히 큰 수치를 지금 차지한다는 거죠. 예. 어느 집세가 35% 집세를 받는 데가 있어요. 예. 근데 재밌는 거는 옛날에는 그 봉건 시대에는 국가가 그 삼정이 문란할 때 막 세금을 빼먹었던 거 아니에요. 막 황곡으로 막 돌려서 빼먹고. 예. 근데 대한민국에 지금은 재벌들이 마치 옛날에 그 봉건 시대 때 그 부패 관료들이 예. 세금을 악착같이 빼먹듯이 자영업자들의 골수를 빼먹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형태만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망스러운 게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권력은 시장에 넘어갔다고 선언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원망스러워요. 그 넘어갔다고 판단이 되면 넘겨왔어야 되는데 다시 그거를 왜 다시 인정을- 정부로 갖고 왔어야 왜 되는데 인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정태인 소장님이 뭐 설명 말씀을 좀 해주세요. 예, 책임 있죠. 그러니까 언제나 경제가 나빠지면 투자가 늘어나야 되거든요. 소비는 한꺼번에 못 늘어나잖아요. 예. 소비는 대체로 안정적입니다. 근데 투자를 우리나라에서 할 때가 대기업이잖아요. 예. 근데 대기업이 경기가 나쁘면 안 하잖아요. 예. 그럼 뭔가 이 사람들한테 특권을 줘야 뭔가 이 약속을 해줘야 투자를 하기 때문에 자꾸 규제 완화 이쪽으로 정부가 가는 거예요. 예. 아까 금난 정권 얘기를 했지만 당시 그거는 정치 투쟁이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금난 정권하고 연결돼 있는 귀족들이 있을 거예요. 양반들이. 예. 이 사람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걸 풀어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재벌과 정치권이 다 연결돼 있어요. 여야 가리지 않고. 예.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이쪽을 약화시킨다는 건 그 정치 세력하고의 싸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에 굉장히 어려운 거. 그래서 밑에 있는 힘들이 단결을 할 때만 예. 사실 이런 경제적인 것도 바꿀 수가 있게 되겠죠. 아 우리 시대 정조대왕은 과연 누구인가요? 모르죠 지금. 정태인. 같은 정씨니까. 그거는 정조, 정태인. 그건 어떤 한 사람이 아닐 것이고 예. 지금 민주노총 얘기도 나왔고 우리 예. 저 인태현 회장 얘기도 나왔지만 예. 그 사람들이 진짜로 지금 위기고 우리들이 힘을 합치면 그거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아까 이제 편의점 얘기 나왔지만 무수히 많잖아요. 예. 이분들이 한 목소리만 내면 그 현재의 수익 구조 같은 거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더 좋은 방법은 이거죠. 예. 지금 프랜차이저가 이 편의점의 시설을 만들고 이럴 때 이제 투자를 한 사람 맨 처음에 예. 그게 하는 게 뭐냐 포스 시스템하고 유통망일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거만 사들이면 돼요. 예. 그거 사들이면 협동조합이 되는 그러니까 거죠. 편의점 모든 편의점 협동조합으로 가야 협동조합이. 돼요. 이거 예, 예. 재벌 대기업 편의점까지 할 필요 없거든요. 그냥 예, 이거 예. 시민들한테 넘겨야 되잖아. 아 그거는 예. 진짜 맞아요. 만약에 편의점 형태를 조합으로 해서 전국에 진짜 뭐 한 1,000개만 돼도 그 경쟁력이 생기거든요. 예. 최근에 아이쿠프 그러니까 예. 쿠프 택시가 예, 예, 예. 그 요즘 이렇게 화제인 것처럼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예. 인프라를 편의점 점주들이 가지면 된다라고 예. 얘기한 게 굉장히 무슨 과격한 얘기로 들리지만 실제로 유럽은 그렇거든요. 유럽의 대부분의 예. 편의점에 해당하는 거는 저기 협동조합들이에요. 전혀 과격하게 안 들렸어요. 예. 너무 절실하게 들렸어요. 그런 협동조합들이 있으면 까르푸가 못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꾸 이탈리아가 굉장히 강한 지역에는 까르푸가 못 들어가요. 왜? 우리 상점에서 우리가 생산한 물건을 우리가 쓴다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기 꿉 때문에. 이탈리아 협동조합 이름이 꿉 이탈리아라는 예. 점포가 있나 보죠. 예, 그리고 협동조합이? 스페인에는 에로스키라고 하는 몬드라곤이 하는 예. 전국 소매 체인이 있거든요. 예. 그럼 거기는 이 뭐 이마트 우리로 치면 예. 이마트 미국으로 치면 월마트 같은 데는 못 들어간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바꿔나가는 게 그러면 자영업자들 편의점주가 지금 10% 이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 예. 이제 다 자기 거잖아요. 100%가 자기 그렇죠. 거니까 투자를 할 때 좀 공동으로 투자하는 걸 빼놓고 나머지는 이윤이 되니까. 그럼 그걸로 지역의
저 기부도 하고 소비도 늘리고 그렇죠. 부채도 줄여나가고 예, 예. 그게 국민 경제 발전이잖아요. 행복이고. 그 저희도 이제 저희 그 단체 같은 경우에다가 주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를테면은 그 상도를 갖는 상인들이 돼야 되고 상도 단체가 상인 단체가 돼야 되는데 그 상도 중에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개인적인 뭐 그 소비자와 그 판매자의 그런 신뢰가 아니라 그거는 뭐 자본주의에선 다 하는 얘기니까 그게 아니라 그 지역 사회와 지역 사회의 신뢰를 얻는 어떤 그런 상인 또는 상인 단체가 돼야 된다. 그 이제 운동 형태 중에 이제 조합 지향적인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상인들이 지역에 있는 그 지역 시민과 더불어 가는 어떤 상인 운동을 하면은 그 신뢰를 받았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방향성들이 생기지 않겠는가. 그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제가 얘기했던 건 노동자들과 또 함께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최근에 그 노동자들이 1만 원 인상, 최저임금 1만 원 인상할 때 다른 상공인 단체들이 뭐 반대 성명이 나왔는데 전 지지 성명을 해버렸어요. 우리 전국유통상인연합회랑 을살리 국민운동본부는 왜냐하면 정부에서 그거를 그 반대할 때 논리 중에 그 못된 논리를 하나 써먹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임금 인상하면은 이 불쌍한 중소자영업자들 다 죽는다 이래버린 거예요. 그런데 진짜 평소에 그거는 맨날 죽이면서 꼭 그럴 때만 그래서 내가 표현하는데? 고향이 지 생각해 준다 그랬어요. 세상에 지네가 우리 밟는 그 일들을 벌이면서 갑자기 뭘 우리 얘기를 하냐. 그 노동자와 우리 중소자영업자가 그러면 그렇게 분리돼서 가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냐. 오히려 우리는 이런 중소자영업자 와서 물건 팔아주는 거는 노동자하고 농민 아니냐. 그럼 그들이 주머니가 두둑해야 우리가 먹고 사는 거지. 그렇죠. 그들 주머니를 빼서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사냐. 이런 논리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노동자 편이 되는 게 맞다. 단 그 1만 원 인상이 지금 현실적으로 됐을 경우에 우리 중소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당장 할 수 없는 사람이 많으니 재벌들 700조 쌓아놓은 것부터 시작해라. 쌓아놓은 거 시작하고 그다음에 그 단계들이 내려가면서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1만 원 인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자영업 시장을 살려달라. 그래서 노동자들도 우리하고 손잡고 자영업 시장을 살리는 운동을 손잡고 나가자.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민주노총하고 공동기자회견도 하고 무슨 협약도 맺으시고 청년유니온하고 셋이 모여서 협약도 맺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서 결국은 중소자영업자들한테 이건 얘기 드리는 건데 살기 위해서라도 자영업자들이 자기 개별 매장의 이익에만 얽매이는 그런 우물한 개구리 생각을 벗어나서 그 지역과 소통하고 그다음에 노동자 농민하고 소통하고 이런 어떤 좀 정의로운 경제 공동체의 일환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방향을 잡아야 된다. 그런 생각도 우리 중소자영업자들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보통 자영업자님이 아니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순환 국민 경제 제주체들이 선순환으로 서로 돕고 연대하는. 다시 상기시켜 드리자면 복합 쇼핑몰에서 벌린 돈은 전부 본사로 가는 거예요. 본사로 가고 보니까 홈플러스는 삼성 테스코였잖아요 예전에. 근데 테스코가 100% 지분하면서 영국으로 엄청나게 빨아갔대. 아니 뭐 우리가 뭐 국수주자도 아니지만. 우리나라에 투자 거의 안 한 거 아니에요 시간에서 홈플러스가 번 돈은. 그렇죠. 그러나 지역 상권에서 번 돈은 다시 지역에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거든요. 동네 자영업자들은 돈 벌면 동네에 기부하고 동네에서 소비하고. 쓰죠. 그리고 동네에서 써요. 학교 뭐 장학금으로도 내놓고 무슨 뭐 도서관 후원도 막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협동조합의 7원칙 중에 제 7원칙이 공동체에 대한 기여예요. 맞아요.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오랜 역사 속에서 그렇게 해야 살아남는다라는 게 이제 증명이 되고 그걸 하나의 원칙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 모범적인 예도 있잖아요. 우리 인천 상인단체들이 인천의 NGO들을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잘하고 연대도 잘하고 그래서 평소에 잘하니까 대형마트 들어올 때 인천 지역 NGO들이 앞장서서 상인단체 같이 싸우고 또 뭐 마포 망원시장 월드컵 시장도 평소부터 마포 주민공동체가 굉장히 교류가 잘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합정동 홈플러스 들어온다니까 한 3년간 정말 연대에서 잘 투쟁했잖아요. 그럼요. 그런 사례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 거죠. 또 거꾸로 근데 이 관변 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기 역할을 안 하고 오히려 그 대형 유통 재벌이나 정부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상인들을 거꾸로 설득하는 그런 상인 단체 대표들도 있어요. 이를테면은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인근 가게들도 산다. 뭐 땅값이 오른다. 뭐 이따위 소리를 짓거리면서 옛날에 우리 그 이완용이 그 저기 나라 팔아먹을 때 했던 논리하고 비슷한 그런 짓거리들을 하는 상인 단체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자영업자들이 올 수입이 400만 정도가 100만 원밖에 안 된다. 400만 명이 굉장히 심각하고 100만 원 미만. 중소자영업자고 중소기업은 또 대부분 협력업체, 납품업체 관계에서 수탈을 당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시하고 있는 대안이 재벌 대기업으로부터의 재벌 대기업 상권 침탈을 막아야 된다. 생존권 침탈을.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중소기업 중소갑 그러니까 재벌 복합 쇼핑몰 같은 허가제 그다음에 원래 중소기업이나 중소상공이 잘하는 것들 고유업종 저는 면세점도 중소기업 중소상공에 넘겨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걸 왜 재벌 대기업 하냐는 거죠. 면세점 무슨 기술 창출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종의 국가가 그냥 특혜를 주는 건데. 특혜죠, 특혜. 자 소장님 어떻습니까? 면세점 같은 거나 편의점은 아까 말씀 나왔는데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냥 중소상공은 해도 되죠. 이건 무슨 기술 혁신 분야도 아니잖아요. 무슨 대규모 연구 개발 분야도 아니고. 기술 혁신도 필요한데 네, 그러니까 유통에서 혁신도 필요한 부분이 예, 있죠. 협동조합 형태로 해서 예. 그 하나가 되면 그 인프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 그 편의점이나 이런 것들 인프라를 상인들 스스로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러면 갑자기 수익률이 확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소비자한테도 이익이고 소비자도 이익이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면 그 협동조합이 들어오는 물건들의 도덕성까지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어디서 생산됐는지 예. 임금을 얼마나 주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까지 판단해서 정말로 우리 물건 우리에게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물건 같은 것들이 예. 들어오게 되면 나머지 중소기업하고 제조업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또는 농산물하고도 연결이 예. 될 수가 있고 그런 방식적으로 가면 이제 나중에는 힘이 있어도 못 들어온다는 거죠. 예. 아무리 돈이 있어도 못 들어온다는 그게 거죠. 참 좋은 예인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회적 예. 경제인가요? 일종의? 그렇죠. 상생 예. 경제, 사회적 예. 경제. 아니, 실제로 있는 사례를 하나 예, 들려드리면은 예, 예. 우리 유통상인연합회 이제 경기 지부에서 그 공동으로 이제 물건을 구매하는 예. 그런 저기 사업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그 이 지도력을 가진 훌륭한 저 상인이 어떻게 하냐면은 물건을 구매를 하면은 이렇게 모아서 하면은 더 싸게 구매를 제조업에다 요구를 하잖아요. 100원 만약에 재벌이 100원에 그거를 구매를 하잖아요, 단가를. 근데 이 양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120원을 줘요. 아, 더 줘요? 더 줘요. 예. 재벌들보다 더 주고 그다음에 이 제조업이 먹고 살 수 있게끔 자기가 해줘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재벌보다 이 중소기업 모임이 더 나은 거예요. 오. 그다음에 그 물건을 공급하는 데는 재벌보다 더 싸게 또 공급을 해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재벌들이 이쪽에서 싸게 갈취해서 저쪽에 비싸게 파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70원에 사서 여기에 150원에 납품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거꾸로 그거를 100원에 사가지고 그거를 130원에 납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액을 한 재벌들이 한 50에서 70원 먹는 거를 이 사람은 20에서 30원 먹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제조업도 살게 하고 구멍가게도 마진을 더 보게 하고 예. 그다음에 그 부분이 소비자한테 갈 때는 더 싸져요. 재벌들이 공급한 것보다. 예. 그래서 삼자가 다 사는 구조를 이 도매상이 만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오히려 예, 계속 커지니까 커지고 있어요. 재벌 쪽에서 이 경계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예. 그 납품하는 제조업체에 압력을 집어넣는다거나 이런 거죠. 예. 그래가지고 압력이 안 들어가게끔 또 수위 조절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중소업체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해서 제조업을 예. 키우고 싶어도 예. 또 재벌들이 또 그것을 경계에서 치고 그렇죠. 들어가는 그런 게 생기더라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그 소비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데 대형 유통 재벌들이 유통을 장악해 가지고 제조업과 소비자를 이으면은 대량 물량을 가져와서 대량으로 파니까 싸게 팔 것이다라는 착각이 있어요. 예. 근데 독점화가 되면 그게 안 돼요. 그거는 다양한 업종들이 존재하고 업체가 있을 때는 그게 경쟁 때문에 인정이 되는데 지네들 서너 개 업체가 하면 담합을 통해 가지고 싸게 갈취해 가지고 비싸게 파는 구조가 형성이 돼요. 근데 이미 그 네. 소비자 단체들이 조사해 보면 대형마트가 더 비싸다고 더 비싸요.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 구조적으로 오히려 중소 도매업체가 있을 때는 자기들끼리 경쟁이기 때문에 경쟁 때문에 가격을 낮추는 경향성이 있었어요. 예. 그래도 적정 가격이 형성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예. 도매상이 있어서 가격이 비싸진다라는 것은 이제는 맞지 않는 논리인 거죠. 예. 예. 이제 상인을 흔히 표현할 때 모래알이라 그러잖아요. 예. 실제 그런 면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많아요. 혼자 네. 혼자 혼자 할 책임을 건데 져야 되니까. 예. 근데 모래알에다가 시멘트하고 물만 부으면 콘크리트가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시멘트하고 물이 이제 협동하는 거죠. 서로 예. 믿고 협동하고 힘을 합치면 이 대기업 프랜차이즈하고도 싸울 수 있다라는 예. 거를 갖다 스스로 믿어야 되고 예.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조금씩은 모으면 오히려 본인이 해결하려는 것보다 이렇게 해결해서 인프라를 장악하게 되면 그다음에 수익률은 올라가니까 가격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예. 훨씬 더 좋은 생태계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아. 또 그 예. 현실로도 예. 가능한 게 그 노동 단체들 일단은 노동 단체들이 어떤 지향하는 사회 구조가 있잖아요. 그 노동자들이 인간적으로 대우받고 이렇게 예. 함부로 내쫓기지 않는 세상을 만들려고 한다면은 저희 그 자영업자들도 그것을 지지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렇게 자영업자들도 지지하는 어떤 상인 단체라든가 상인 집단과 연대를 맺는데 단순하게 어떤 싸움이라든가 뭐 데모를 한다든가 이런 것뿐이 아니라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조합의 형태까지는 아직은 못 가더라도 서로가
노동자들은 상인들에게 물건을 그런 집단이나 그런 단체 지향하고 있는 단체에 물건을 받는 자기들이 예. 필요한 물건을 그다음에 자영업자들은 또 그런 노동단체 지역에 있는 노동자들하고 연대를 맺어가지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예. 이런 연대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게 발전하면은 지역에서는 소비자와 또 자영업자와 생산자의 조합까지도 가장 발전된 단계로 갈 수 있지 않느냐. 예.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희는 민주노총하고 그런 것들을 좀 시도해 보려고 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계속 예. 노동자와 그리고 이제 중소상공인에게 정부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를 해줘야 되거든요. 예. 일단은 예. 일단 지금 가혹한 수탈을 막아줘야 되는 거고 정부가 그래서 좀 그러니까요. 여유가 있어야 이런 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프랜차이즈 번째는 본사들이 30% 못 돼가게 막 하는 법도 만들어버렸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10%만 가져가라. 예. 이제 상인들이 이제 단결하고 예. 연합해서 일을 할 때 뭐 자금이 모자란다든가 이런 거는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준다든가 예. 이런 정책을 저리로 쓰면 해야 돼요. 돼요. 그러니까 거의 하나는 저리로. 막아줘야 되는 예. 거고 예. 또 하나는 도와줘야 촉진해야 되고. 되는 그렇죠. 이런 두 개의 정책이 들어가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소상공인들 다 죽기 전에 재벌 대기업들이 시장 침탈 막아주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보호해주는 특별법 만들고 그렇죠. 예전에 있었는데 없어진 거 아니에요. 예, 고유업종 제도라고 있었는데 그걸 지금 발의는 오영식 의원이 한 해놨고. 4년 5년 전에 했는데 네. 뭐 거의 딱 묶여가지고 한 발도 못 나가고 있어요. 이번에 다행히 또 10대 법안에 네, 들어가 법안에 다시 올리긴 야당의 했어요. 제일 야당 예. 10대 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 4대 예, 기업단에 올라가 들어가 있어요. 있고 예. 근데 여당이 끝까지 반대한다는데 지금 알아보니까 그러겠죠. 예. 이게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나 중소상공인들이 잘하는 영역은 굳이 대기업 들어오지 말라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럼요. 우리가 면세점을 예, 그렇게 할 수도 예. 있고 최근에 이 재벌 대기업이 들어오려는데 무슨 비빔밥 체인 예. 비빔밥을 왜 합니까 아니, 대기업이? 지금 그 저기 CJ나 뭐 이런 데서 떡집 막 예, 이런 거 떡집뿐만 아니라 예. 식당까지 지금 막 열어가지고 식당 예, 뭐 난리예요. 그 저희 예. 한식 식당 같은 거 치킨 열어가지고 뭐 그러니까 예. 또 뭐 별거 아무튼 뭐 안 들어오는 데가 없던데요. 고물상도 들어와 있잖아요. 고물상. 예. 문구 예. 학습용품을 재벌 대기업 대형마트가 예, 다 들어와 마트에서 다 있잖아요. 팔아가지고 예. 어떻게 그래서 예. 우리 청취자들께 꼭 부탁드리고 예. 싶은 건 투표를 잘해야 됩니다. 예, 그거는 일리가 있는 새누리당은 말이에요. 반드시 심판해야 되죠. 그러니까 박근혜 씨 도저히 같은 말이 안 사람이 돼요. 대통령을 하면 예. 이런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완전히 포기가 될 뿐만 아니라 재벌들 편에서 지금 면세점도 예. 주고 그다음 재벌들에게 유리하게 프랜차이저를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것들이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민주주의 예. 사회라는 게 그런 거죠. 예. 근데 한쪽으로 힘과 권력, 돈 한꺼번에 몰아주면 그 나라는 망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맹점주를 도와주고 중소상공인을 도와주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도와주고 중소기업을 도와줘야 되는데 오로지 재벌 대기업을 대기업 본사를 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인태현 회장 예. 비유가 적절해요. 예. 고려 말이나 조선시대 말처럼 한 통속이 예, 돼서 한 통속이 돼서 실제로 자기들이 그걸 누리게 되면 나라는 망하게 돼 있거든요. 나라 망하거나 아니면 밀란이 일어나거나 뭐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 망하게 할 수 없으니까 예. 일종의 이제 좋은 의미의 밀란을 일으켜서 예.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노동자, 비정규직, 청년, 뭐 시민 다 합쳐가지고 예. 국민 경제 균형적 발전으로 가자. 예. 아니, 너무 이거 너무 온건한데요. 국민 경제 균형적 발전. 별로 온건한 게 어려워요. 또. 그러니까 근데 그걸 안 해준단 말이죠. 예. 예. 아니, 아니 이게 투표를 잘해야 돼요. 오로의 역시 투표 우리 칼폴라니 예. 소장님은 오로지 투표로 지금. 투표도 잘 아니 이게 해야죠. 예. 첫 발이에요. 투표를 잘하는 예. 게 예. 왜냐면 제도적으로 지금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데 완벽하게 기울어 놓으면은 거기 살 예. 길이 없고 거기서는 단합하기도 어려워요. 해봐야 안 될 것 같은데 누가 그러니까 모여서 얘기를 내년 하겠어요. 총선이 살 길인 것 같아요. 우리 민중들의 저는 내년 총선 정말 걱정 많이 됩니다. 근데 저는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도 이렇게 보면서 결국은 조직이다. 예. 조직을 어떻게 잘하느냐다. 그래야 총선도 잘하고 그렇죠. 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는 요번에 그 다양하게 이렇게 촛불 집회하는 거 문화제하는 것도 많이 봤고 예. 또 요번에 민중 총파업하는 것도 보고 또 그 전에 있었던 선거들을 계속 보면서 느끼는 게 그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이명박 때 그렇게 당했으면은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안 만들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만들잖아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제대로 된 그 조직이 없고 그 일반 우리 국민들을 올바르게 이끄는 어떤 지도적인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는 지도부가 없다. 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그 박근혜 정권이나 이렇게 재벌들은 총사령부가 딱 있어가지고 예. 그 전체를 움직이는 큰 하나의 힘이 있어서 예. 그것을 일관되게 끌고 나가는 힘이 있는데 오히려 그 박근혜 정권이나 이 재벌들을 비판하는 세력들은 그런 집중된 힘이라든가 예. 집중된 지도부가 없고 지도 그 노선이 없어가지고 예. 할 때마다 우연에 기대하는
이런 선거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상수가 있어야 되는데 상수가 없고 맨날 변수에 의존해가지고 그때 분위기 해가지고 이게 총선이든 대선이든 이기겠냐. 나 이런 회의감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 막판에 이제 우리 정치 이야기까지 하니까 좀 머리가 아프긴 한데. 근데 우리는 이제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취지는.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잘 모르지만 예. 어찌 됐든지 간에 이 백가쟁명식의 그 계속적인 논쟁만 하는 이런 게 좀 아니라 좀 한 곳으로 좀 힘을 모아주는. 이번에 근데 제가 이렇게 느낀 거는 민주노총이 앞장을 섰잖아요. 그럼 그렇게 앞장서는 집단이 있으면 좀 밀어줘가지고 거기가 지도력을 좀 발휘하게 하면은 힘을 좀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은 보면 예를 들면 정경련, 딱 돼 있잖아요. 삼성, 조선일보, 여의도 연구소 이렇게 이데올로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딱 일관되게 재벌대기업 특혜와 규제 완화와 노동 개혁 이렇게 밀어붙인단 말인데 범야권이나 시민사회 단체들 진보 쪽은 굉장히 막 분산되어 있고 다 중구난방 이런 이제 지적을 해주신 건데 소장님 이 국면에서도 그래도 투표 잘하면 되는 거죠? 이제 먹을 게 크면 이 나눠 먹을 게 있으니까 그 같이 모여서 하나로 가는 걸 잘 해요. 근데 이제 진보 쪽은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싸우게 되는데 그거를 극복을 해야 되고 아까 인태현 회장 얘기한 것처럼 조직 또는 밑에서부터의 움직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지금 끌어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하나의 방향으로 끌고 갈 리더십도 그래서 필요하고 당이 필요한 거고 이런 건데 앞으로 이제 그러니까 제가 아까 위기가 오고 파시즘하고 결합될 위험이 있다 그랬는데 이거와 맞서 싸우면서 그런 조직들이 생기고 그리고 정치를 바꿀 때 그때 비로소 이제 여러 가지가 가능해지겠죠. 그러니까 중소상공인들은 전국유통상인연합회나 정부를 살리고 국민운동본부로 결합하고 지역마다 지부를 만들고 그래서 시민들하고 연결하고 노동자들하고 연결하고 노동자들은 민주노총에 가입하고 노조가 없는 데는 시민단체들이나 노동단체 도움을 받아서 노조를 만들고 지금 이 국면에서는 시민들은 자기는 직장인도 아니고 중소상공인 단체들에 좀 뭔가 뻘쭘하거나 자기 그게 아니다. 그러면 시민단체 참여연대나 뭐 민족문제연구소나 민원연이나 어디라도 가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 노조도 아니 됐다면 참여연대 팟캐스트 참팟을 계속 들으면서 세상을 보는 올바른 시각을 길러가면서 그런 자발적인 아래로부터 흐름을 계속 만들고 그다음에 투표를 잘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사실은 정치를 혐오하지 말고 야당에도 가입해서 그게 뭐 새정치민주연합이든 정의당이든 어디든 간에 녹색당이든 어디든 간에 가입해서 좀 정치적으로도 계속 제대로 해라. 야당들이 이런 목소리를 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상인들은 원래 좀 보수적이에요. 성향이 보수적인데 그 좀 야당에서도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번 지자체 선거 말고 그전 지자체 선거 했을 때 새누리당이 박살이 났었거든요, 한번. 근데 그때 여의도 연구소에서 나온 그 결과가 어떤 내용이 나왔었냐면 이제 우리 자영업자와 관련돼서는 5, 60대 자영업자들을 놓쳤다. 그 바람에 지자체 선거 때 그 바람에 우리가 졌다라고 여의도 연구소에서 나온 자료가 있어요. 자영업자들도 이제 막 보수적이거나 새누리당만 찍는 분위기는 아니네요. 그 전에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번 지자체 선거 말고 그 전에. 그러고 나서 새누리당이 나온 그 정책들을 보면은 새정치연합이 그 대선 때나 막 총선 때 나오는 그런 것들을 그대로 베껴가지고 살짝 변형해가지고 프랭카드를 막 걸어놓기 시작해요. 근데 저는 그때 느낀 게 이 사람들이 새누리당이 자영업자 부분들의 그 동요에 대한 그런 것을 제대로 감시했구나. 근데 이제 새누리당은 그렇게 가고 있을 때 새정치연합은 그런 것에 대해서 다른 뭐가 나오질 않았어요. 오히려 중소자영업자들의 이런 보수적인 부분이 유동적이고 흔들리고 있는 부분들을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해도 거기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그 정의당의 어떤 부분하고 그다음에 새정치연합의 을지로위원회 요 두 부분만 작동을 하고 전체적으로는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이제 비정규직 중소상공인 뭐 청년 뭐 이런 시민들을 많이 돕고 연결했죠. 그렇지만 5, 60대 자영업자들을 어떻게 조직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지난번 뭐 총선, 대선 뭐 이런 것들을 다 겪을 때 보면은 결국은 이 5, 60대 자영업자들이 그 박근혜 정권 쪽으로 다 돌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쪽으로 상당히 왔던 부분들을 다 놓친 거예요. 2010 지자체 선거 때는 보수적인 자영업자분들도 야권으로 많이 찍었는데 그게 다시 넘어갔다. 그럼요. 그렇다면 결국 야권이나 시민사단체는 바로 이분들을 위한 정책과 꾸준한 운동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거네. 특히 야당들. 정책뿐만이 아니라 정책은 내놔도 자영업자들이 몰라요. 왜냐하면 그거 볼 시간도 없고
또 반대쪽에서 그거하고 유사한 정책들을 막 퍼뜨리기 시작하면은 뭐 그게 그거 갖고 정신 없어요. 예,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야당들이? 그러니까 조직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을 조직, 만나고 자영업자들을 교육시키고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조직이 돈을 써가지고 그 전국에 있는 자영업자들과 수시로 만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당의 정책이라든가 올바른 상인 정책을 위해서 이 교육을 시킬 건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고민이 없어요. 그 고민이 없고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이제 을지로위원회도 이제 한계가 약간 있는 게 뭐냐면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러니까 불러다가 양자를 불러다 놓고 상생 협약을 맺게 해주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상생을 맺는데 네, 그런 것만 조직하는 약하다. 그렇죠. 그런데 전체 이 자영업자 문제를 놓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소자영업자들을 참여시켜서 그 참여된 중소자영업자가 다시 중소자영업자를 조직화하는 이런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한계가 온다라고 나는 판단을 하는 거죠. 아, 우리 임태 회장님은 이렇게 보면 이제 중소상공인이시면서 중소상공 운동가이면서도 또 조직가세요. 조직가. 자, 이 방송을 들은 모든 분들은 주변의 중소상공인들은 전부 다 전국통상연합회와 전국 을살리 국민운동본부로 가입을 안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 국민들이 살 길입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분들은 노동조합을 만드시고 혼자 만들기 어려우면 함께 만드는 여러 가지 상담을 해드리니까 요즘에 노동권익센터도 많고 비정규 노동삼타도 있고 시민단체 많으니까 상담해서 노조를 만들고 중소상공 단체를 만들고 시민단체로 오고 오늘 뭐 또 65분 동안 아주 또 힘차게 방송을 해왔는데요. 마무리할 때 됐습니다. 굉장히 덥고 분노할 일도 많습니다. 지난 주말에 국민을 아예 죽이로 작정한 것인지 물대포로 쓰러진 농민이 한 분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확인된 동영상에 의하면 얼굴을 맞고 뒤로 벌러당 넘어진 분이 3분이 최소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가공할 만한 정말 살인적 폭력을 저질렀는데 한편으로는 중소상공이나 중소기업에게는 재벌 대기업의 살인적 폭력을 또 저지르고 있는 게 이 정권이다. 이런 분노를 공유하면서 정태인 소장님, 인태현 대표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예. 네,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 같다. 재벌들하고 싸운다는 게 어려울 것 같지만 바로 옆에 있는 상인하고 말을 하고 같이 뜻을 모으는 게 바로 그걸 갖다 이기는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인태현 회장이 열심히 하시는데 그게 좀 더 대중적으로 좀 폭이 넓어지고 또 그 안에서 나갈 방향에 대해서 좀 더 희망적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질 때 이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소장님이 계속 연구하고 발표하시는 사회적 경제나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도 계속 가져가지고 만들고 협동조합을 만들고 사회적 경제가 사실은 자영업이 살 길이에요. 그다음에 우리 연구소에서 책이 곧 나옵니다. 그 몬드라곤을 설립한 호세 마리아 신부의 어록이 이 책으로 나와요. 아, 몬드라곤을 그러니까 어떤 정신으로 해서 그 몬드라곤이라는 그런 기적적인 그러니까 연 매출액이 13조 원이거든요. 그런 어마어마한 예전에 기업을 몬드라곤 만들었는데. 교자라는 책이 되게 유행했는데 그건 이제 반판이 나오는 거네요. 한참 전 얘기인데 아니 그거보다 사실 더 앞에 원래 만든 설립자가 어떤 식의 생각을 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기업을 만들어 나갔는지. 호세 누구시라고요? 호세 마리아 아리스멘디 신부입니다. 아, 호세 마리아 아리스멘디 신부님 존경하게 됐습니다. 자, 인태현 대표님도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저는 그 이제 상인들의 어떤 생존권을 위해서 싸워나가는 그런 활동을 한 10년 넘게 했는데요. 가끔 스스로 이렇게 절망적인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비관적이고 과연 저 재벌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저 재벌들을 비호하는 권력과 싸워서 결국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을까? 뭐 이런 비관적인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그 정태인 소장님이나 또는 우리 안진걸 처장님처럼 그 자신들의 많은 일들 중에 또 많은 양을 우리 중소자영업자들을 살려야 되는 당위성과 그 도와주는 일에 그 시간을 많이 내주시는 분들을 보면 또 용기를 얻어요. 발목 잡히는 거. 아니,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상인들한테 용기를 얻기보다는 저희들을 이렇게 밖에서 도와주는 분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힘을 지속해 나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면은 내일 죽을 것이다. 근데 움직이면은 10년을 살아 있을 수도 있고 더 움직이면은 20년을 살아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100년을 살 수도 있죠. 구조만 잘 만든다고 한다면은 중소상공인이라는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들과 연관돼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손잡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싸워 나갈 거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고 특히 그 우리 중소자영업자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자신들이 처해 있는 어떤 상황을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개인의 절망으로 자꾸 받아들여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거나 이런 일은 좀 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것은 당신들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중소자영업자 600만 명이 다 같이 처해 있는 절망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도움을 요청하고 저희한테 연락하시고 싸우면은
충분히 극복하고 최소한 10년은 살아갈 수 있는 싸움을 우리가 만들고 있으니까 예. 절대 죽지 마시고 저희하고 손잡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두 분 너무 고생하셨고요. 여러분, 풀뿌리 경제가 살아야 국민 경제와 나라 경제가 사는 것이고 중소기업 중소상공인이 살아야 내수도 살고 경제도 다시 활력을 되찾는다고 저는 배웠고 실제 그걸 위해서 같이 투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터넷 대표님 정태인 소장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태호입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윤일병 사망 사건의 진실은 공익제보로 인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정부, 기업, 학교에서 벌어지는 부정부패를 고발한 공익제보자를 기억해 주세요.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자의 용기를 기억하고자 매년 의인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2015년 의인상 후보를 추천해 주세요. 후보 추천은 11월 22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안내합니다.